유니버스 생명과학부에 있는 윤호성 교수라고 합니다. 처음에 권순찬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궁금했는데 보니까 되게 높으신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귀중한 1시간 반 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도움이 되시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전공하는 부분 중에서도 아마 지금 현 시국에 굉장히 사실 뭐 필요하고도 우리나라가 좀 급박한 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보시면 뭐 이렇게 바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영상 돌아가게 안 돼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치는 겁니다. 여기가 몰티브인가? 제가 기억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아마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몰디브인 것 같습니다. 아시네요. 얘들 바라코다 맞나? 얘들 쉐브론 바라코다가 아니고 좀 다른 종 같은데. 자, 전공이 주로 이런 거 합니다. 저거는 3D 역정에 들어갑니까? 이거 한 4D 역정 좀 있을 것 같은데. 4D랍니다. 3D를 전문가 4D. 좀 위험해. 목숨 내놓고 일합니다.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누가 나올 겁니다. 취미가 다이빙이십니까?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 다이빙입니다. 뭐 다이빙 하시는? 네, 저도 다이빙. 네. 그럼 오늘 강의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생겨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표는 확실히 제가 달고 있어가지고 자, 좀 이 주의를 환기시키시라고 그냥 재밌는 제 일하는 영상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뒤에 뭐 혹시 지겨우시면 뒤에 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탄소 국경세, 탄소중립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탄소 국경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공공기관에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탄소 국경세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탄소 국경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주로 EU하고 미국에서 그 요즘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가스가 많이 차니까 그 발생량이 많아지니까 탄소 태워가지고 그거 줄이려고 여태까지는 자 우리 이산화탄소가 지구 뜨겁게 하니까 이산화탄소 내뿜는 거 좀 줄입시다. 뭐 미래를 생각합시다. 뭐 환경을 생각합시다 했는데 말 안 듣거든요. 특히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만 이거 사실 제가 프랑스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유럽 국가 가면 환경 생각 엄청 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뭐 아마 유럽에서 렌트카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차들은 대부분 기아차입니다. 수도. 이거 수동차입니다. 일부 렌트카 중에 선택 옵션 하면 오토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사진을 자꾸 찍으니까 제가 정신이 아는데 이 기어차가 많은데 저 친구 뭐 프랑스에 같이 일하는 친구도 그렇고 야 불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연비가 기어차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뭐 20%인가 뭐 10몇 프로인가 그 기름 전략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발생 막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어차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예로 그 정도까지 환경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산업계는 다 더한데 우리나라 중국 그런 신경 안 쓰죠. 뭐, 아이고 열심히 할게 하고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탄소 국경세 드린 게 우리는 노력을 이만큼 하는데 노력 안 하고 내뿜는 이산화탄소 내뿜는 나라는 그 나라만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돈 내라 하는 게 탄소 국경세지 않습니까? 영어로 카본 텍스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 매기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나라에 이렇게 근데 올해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돼 가지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미 탄소 국경세를 붙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멘트, 철강 뭐 몇 가지에 붙인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전에 불 떨어진 거죠. 뭐 그전에는 뭐 우리 2050년, 2050 뭐 탄소 중립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좀 그런 문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당장 뭐 탄소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계산을 다 하거든요. 탄소 발생량은 만하게 딱 나오니까 뭐 하려고 해보니까 사실 땅덩어리 조그만 여기서 탄소를 흡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발생시키는 거는 우리 전공 말로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갇혀있는 탄소를 날려보내는 건 너무 쉬운데 자발적 반응이기 때문에 날아간 탄소를 붙잡는 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있었는데 포항 앞바다 어디에 그 천연가스 뽑아내고 남은 해저 빈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 압축시키면 이제 액체가 되니까 그거 파묻는다고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던데 그건 정말 우리 같이 그쪽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 공간이라는 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가 우리가 전략 감축시켜야 되는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그 광고에 LNG 빼내고 나면 거기다 채워넣는다는 게 정말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거기는 그래도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 되게 육지하고 가까운 쪽이라가지고 그 LNG 빼내고 해저의 빈 공간이 땅속의 빈 공간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LNG 빼냈으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압축시켜가지고 파이프로 갖다 부으면 된다는데 그거는 진짜 일부고 실제로 그걸 정말 의미가 있게 이산화탄소 감축에 의미가 있는 숫자로 하려면은 다른 어디 파고들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 그냥 약간 농담반 진담반처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로는 이산화탄소를 압축시켜가지고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압축시켜서 배에 싣고 그 디젤 배를 타고 뭐 배는 다 디젤 벙커 그걸로 다니니까 그거 화석 연료로 다니니까 화석 연료로 싣고 가서 땅 안에다가 묻어가지고 메우는 그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실제 묻는 것보다 뭐 농담은 진담하느라 제가 들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여튼 그게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은 되지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진 않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그래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가만히 있어도 태양 에너지로 그 이산화탄소 붙잡아가지고 당으로 만드는 나무. 광합성 작용하는 나무. 식물을 많이 심으면 되지 않느냐
그 식물만 심으면 걔들 공짜로 이산화탄소 잡아가지고 저장하니까. 근데 뭐 이 나라에 지금 아파트 지은다고 나무 베기도 바쁜데 어디 계속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바짝 신경 곤두세우고 지금 이 돈 투자를 하려고 보고 있는 쪽이 해양을 이용하자, 바다 자원을 이용하자. 바다에다 묻는데 사람이 땅 파고 묻는 게 아니고 바다에 사는 광합성 생물을 이용하자 하는 게 사실 큰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느냐? 저희들 숨쉬는 산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식물에서 나왔지. 광합성하고 산소 발생하는 식물에서 나왔지 하시는데,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반은 식물에서 온 거고 나머지 반은 바다. 지구 70% 물이지 않습니까? 물 속에 사는 바다 생물. 홍조류, 녹조류 이런 해양 조류,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해서 내놓는 산소가 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반인데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조사한 것만 반인데, 근데 산소를 내놓는다는 말은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건 이꼴입니다. 그거는 화학 반응식으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를,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 반이 물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니까 땅 위에 나무 심는 것보다 잘 모르는, 눈에 잘 안 보여, 나무에 눈에 보이지만 몇 톤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근데 물 안에 있는 애들은 계산하기도 힘들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하니까 걔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감축량에다가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손 안 대고 코프는 뭐 그것만 잘 계산해내면은 그걸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지금 뭐 포항제철이니 삼성이니 뭐 LG니 수출할 때 그 관세 붙기 시작하면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답이 없거든요. 그거 빼주 마이너스 시켜주거든요. 돈만큼 이만큼 탄소 흡수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해양에 있는 지금 탄소 흡수원을 발굴하고 그걸 또 확장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합시다 하고 뭐 장기 로드맵 하고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 크게 많이 본격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발등에 불 떨어, 우리나라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야 뭐 하잖아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올해부터 탄소 국경세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삼면 바다에 있는 거, 그럼 그 안에 사는 해조류, 홍조류, 녹조류 뭐 이거 식물성 플랑크톤 계산해서 하면 탄소 그 마이너스 받으면 되지 않느냐? 탄소 감축 그 계산값으로 탄소 크레딧, 카본 크레딧이라는데 카본 크레딧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한 개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유인데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해양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중에 해조류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아직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유도 있고 뭐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려면 삼면 바다에 있는 해조류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흡수원, 탄소 크레딧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인정받으면 좀 삼성도 뭐 포스코도 시멘트 회사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걸 인정받기 하려면 우리 같은 과학자, 저는 과학자를 과학자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탄소가 흡수되는 양 계산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다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인정해주는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국가간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실제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 키웠는데 블루카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해양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센터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얘기하다가 블루카본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블루카본 하면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땅에 파묻혀 있는 그 석유 혹은 뭐 가스 꺼내가지고 태우면은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를 블랙 카본, 브라운 카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게 끓음 이런 그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이 날아가는 애들을 블랙 카본이라고 부르고 그걸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해가지고 육상에 있는 식물들이 저장하는 걸 그린 카본이라고 또 뭐 그린색이니까 근데 거기에 새로 이제 개념이 들어오는 게 바다는 푸르니까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 게 그 해양 생태계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계산에 의하면 이 육상이든 해양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이 날아가는 11기가톤 1년에 11기가톤에 비해서 축적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에 조금씩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 생기고 뭐 기상 이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 이것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날리는 거 적게 하고 흡수하는 거 조금 더 늘려가지고 우리 후손한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자. 결국 이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노력하는 것들이. 근데 이 블루카본이 지금 일부는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PCC라고 이게 보통 잘 안 보이던데 IPCC라고 하는 게 여기도 적어놨을 텐데 이게 국가 간 뭐 당사자 협의체 이래가지고 국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거는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를 결정하는 데가 이 IPCC라는 데입니다. 사실 막강한 지금 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진 단체인데 근데 현재까지는 IPCC에서 해양 생태계 중에 일부는 블루카본 크레딧으로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조류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인정해주는 게 뭐냐면 맹그로브 뭐 어디서 여행하다가 보신 적이 있으셨을 테고 TV에서 보셨을 텐데 이 짠물에 바닷가에 자라는 식물들인데 애들이 자라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지금 자기들 유기체로 몸뚱이로 저장시키니까 얘들을 인정해 줍니다. 눈에 보이니까. 염습지 그 바닷가 가면 이렇게 그 모래사장 옆에 자라는 식물들 꽤 있습니다. 그것도 해양 생태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해초류라고 해가지고 아마 물에 들어가서는 가끔 보는데 해조류 우리가 말하는 미역 다시마 말고 잔디같이 생긴 애들 자라는 애들 있습니다. 걔들은 기원이 육상 기원인데 진화적으로 이 짠물에 적응해가지고 물 속에 사는 해초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탄소 흡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해조류는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긴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단년생 혹은 길어야 2년생 생물이 대부분입니다. 해조류들 해초하고 해조하고 다른데 해조류가 미역, 김, 다시마 뭐 이런 것들 얘들은 찬물에 자라거든요. 겨울 동안 자라다가 다이빙하시면 겨울 찬물에 들어가면 애들이 막 울창하게 자라다가 5월 이렇게 물 따뜻해지면 애들이 우리말 표현으로 녹는다고 하는데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포자 같은 걸 만들었다가 겨울 되면 찬물 들어오면 그때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산화탄소 흡수해가지고 있다가 식물들은 그래도 수십 년, 뭐 100년, 200년씩 저장하고 있는데 해조류들은 1년에 들어왔다가 썩어서 뭐 어떻게 보면 분해되는 거니까 다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거든요. 나갔다가 잡았다가 나갔다가 그게 탄소 저장하는 거냐? 그건 인정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계산을 해보면 탄소 흡수하는 양이
기존의 탄소 흡수원을 인정받고 있는 블루카본, 맹그로브나 그다음에 그 염습지 사는 식물이나 그 시그레스라는 게 그 해초류들은 탄소 고정해서 저장하는 양이 이 정도라면 실제 해조류들 그 양식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저 김양식 뭐 미용 양식 하잖아요. 양식하건 자연산이건 얘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나 저장하는 양은 사실 이 기존 이 블루카본보다 더 많다고 지금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하나 더 저희들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 걔들은 특정한 지역에만 사는 게 아니고 사실 해조류들은 깊은 데는 못 살거든요. 그다음에 뭐또 지형에 따라서 못 사는 데도 있고.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사실 뭐 바다 어디 가도 다 뭐 물론 표층이지만 살고 그 양을 합하면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양이 엄청난데 얘들도 역시 탄소 흡수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얘들이 얼마나 흡수해서 어디 갔는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IPCC에서는 진짜 딱 눈에 보이는 식물 무게중심 딱 나오는 이거를 인정을 해주지. 그냥 뭐 계산 추정치 이건 인정을 아직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일이 이 아직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뉴 블루카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정을 받고 있는 블루카본 외에 탄소 흡수하는 건 뻔히 알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와서 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 블루카본을 뉴 블루카본이라 하고, 그럼 얘들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거를 연구하고 인정을 지금 받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 450억 들어가지고 건물하고 여기 실증 시설을 짓고 어디란가는 원래는 이 자료가 여기 위치가 여기 딱 나왔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보고 조금 죄송하지만 삭제를 했습니다. 저 주변에 거기 땅 산다는 사람도 자꾸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런 딱 부지가 동해안 나오는 부지가 거의 없거든요. 동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 어촌계 뭐 이렇게 해서 동해안 땅값이 엄청 비싼데 여기 딱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땅이 한 2만 평 정도 나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한 450억 들여서 건물을 짓고 나아가서는 지금 경북대 총장님이 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북대학교가 탄소 중립 캠퍼스 1호로 지금 뭐 그때 뭐 1호가 되겠다. 그때 1호라고 발표를 하시고 지금 이제 태양광 막 패널 올리고 뭐 하는 게 지금 다 그 사업의 일환인데 홍 총장님도 저 에너지 건축가 출신이신데 건축물 에너지 뭐 관리 이거 전공이시라 가지고 그 에너지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이쪽에 지금 그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포항시장하고 그 경북도청하고 이제 저희 총장님하고 MOU 맺고 해가지고 여기다 탄소 블루카본 연구센터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연구시설하고 뭐 교육시설까지 더 넣어가지고 여기 그 해양 캠퍼스 만들겠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요 지금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거냐.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조류의 탄소 흡수하는 능력을 그다음 저장하는 것을 탄소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는 그 절차를 이제 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탄소 저장원으로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을 거냐. 옛날에는 그 썩어서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츰 연구를 해보니까 그 포항 공대 이기택 교수님 이 그쪽에 굉장히 선두주자인데 그냥 이게 다 썩어서 날아가는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뭐 간단합니다. 이산화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물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흡수되는 양을 그걸 100이 흡수됐다면 그러면 이게 썩어서 없어지면 다음에는 100이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 30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몇 년에 걸쳐서 그 해조류가 있는 주변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계속 했는데 100이 들어왔는 게 2, 30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7, 80이 어디 받아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태까지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걸 인정을 받는 이제 그 계기가 된 거죠. 7, 80%가 어디 가느냐? 얘들이 썩으면 부패되면 잡아왔던 탄소가 부패돼서 날아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 산소하고 붙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CO2 산소가 붙지 않습니까? 물속에 산소가 없잖아요. 우리 손 모시잖아요. 물론 있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의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탄소가 분해가 되어도 바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탄소는 난분해성 탄소라 해가지고 많은 양의 탄소들이 O2하고 붙지 못하기 때문에 탄소 형태로 이 해저를 녹고 나면 해저를 떠돌다가 결국은 해저로 깔아앉는다는 겁니다. 깊은 해저에 그 뻘로 깔아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동해안에서 지금 이 작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서남해안은 뭐 아시지만 이 수심이 깊어야 몇백 메터, 깊어도 2, 300m, 크게 깊지 않고 대부분 그 모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해는 깊은 데는 수심이 몇 킬로, 한 평균 1.3킬로, 1,300m, 그다음에 2,000m 이런 데도 있습니다. 동해 쪽에. 그러니까 탄소가 저장될 수 있는 확률이 동해 쪽이 훨씬 더 탱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가 서남해안은 잘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서남해안 가보시면 양식하는 그런 얕은 일부를 제외하면은 이 탁도가 높아가지고 뭐 다이빙 해보셨으면 서남해안에 다이빙을 잘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들어가면 햇빛이 투과가 돼야지 해조류가 광합성에서 이산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안 보입니다. 그 들어가면 동해는 물이 맑고 그래도 한 2, 30m까지는 햇빛이 들어갑니다. 광합성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남해안 말고 동해안, 특히 경북, 경상도가 주도가 돼가지고 환동해,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 울릉도, 속도 다 포함한 이 환동해 지역에 해조류를 이용한 해조류, 그 다음에 이 깊고 많은 물 탱크, 맑은 투명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래서 심해제에 저장되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계산치는 나오는데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저장될 것이다. 근데 계산치로는 아직은 IPCC에서 인정을 못 받고 얘들 확실한 데이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치가 아닌 진짜 실제 데이터로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속에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조류 또 분석도 해야 되고 뻘도 떠가지고 안에 있는 유기물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저희들 하는 일 몇 가지 이제 이미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탄소 흡수하는 그 해조류 중에 또 어떤 것들이 그 흡수하는 양이 많고 뭐 오래 저장을 하고 뭐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산해양공단 이
이 바다숲 조성 사업하는 공단하고 좀 같이 또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바다숲 조성해가지고 돈을 사실 엄청 많이 투자를 합니다. 밑에 그 시멘트 구조물 빠뜨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감태, 대왕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 걔들이 동해안에서 잘 자라니까 그런 종을 키워서 그만큼 우리가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고 얼마나 흡수를 하고 뭐 어떤 종이 유리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그 해저숲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협력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그 탄소 흡수원 인정받기 위해서 한 3가지 지금 좀 주력으로 하는 게 첫 번째가 그 탄소 흡수한 그 유기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되어서 떠돌다가 대기 중으로 나가지 않고 저장되는 것을 찾아서 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요즘 많이 하는 그 eDNA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 뻘에 묻혀있는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유기탄소 그러니까 생물로부터 유래된 탄소원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요즘 그 코로나 때 많이 했던 그 PCR 돌려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유기탄소가 육상 기원인지 바닷물이 결국은 뭐 강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강에 있던 뭐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떠내려가서 썩었는지 뭐 그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블루카본이 아니니까요. 육상 기원이니까 그 DNA 분석을 하면은 육상 기원 탄소인지 해조류가 흡수한 탄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eDNA 분석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날 물에 들어가가지고 해조류하고 그 뻘 떠오고 뭐 그런 그 생태계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는 게 CN 레이셔라 해서 탄소하고 질소 비율 모든 이 생명체는 대부분 탄소 질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생명체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탄소 질소 비율이 다릅니다. 육상기원 생물은 탄소 질소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온다면 수치는 조금씩 달라가지고 해양기원 해조류들은 탄소 질소 비율이 뭐 몇 대 몇, 식물성 플랑크톤은 몇 대 몇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해저에 있는 샘플을 떠와가지고 그 CN 레이셔를 측정을 하면은 이게 육상기원 탄소이다, 해양기원 탄소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왔다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계산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안정동연소라 해가지고 이게 뭐 방사능 동연소랑 다른데 안정동연소 측정을 하면은 이것도 역시 유기물의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는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뭐 사업 쪽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 얘기하면 여기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 생태계가 탄소 흡수를 이만큼 하고 있으니 인정을 해주세요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산업적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되는 일이죠. 뭘 하고 있냐면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생물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육상 이 생태계가 탄소 흡수원으로 쉽게 인정받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만큼 나무하고 나무 무게 달아가지고 이거 뭐 몇 톤이니까 곱하기 몇 하면 탄소 흡수 이만큼 몇 톤 했네라고 보이니까 그런데 해제는 그냥 막 기원 찾아 들어가고 이런 작업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해양에서 나오는 그 조류 뭐 이런 걸 갖고 저희들이 하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그냥 1톤 딱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나중에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뭐 이렇게 기간이 있어서 그 이상 저장이 여기
땅에 있으면 그거는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뭐 50년 후 100년 후는 이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도록 만들면 그건 뭐 탄소 흡수원 인정받는 거 여기 눈에 있으니까 저 1톤, 2톤이 있으니까 뭐 인정받는 건 쉬운데 현재 기술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장점이 말씀드린 대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뭐 이산화탄소 이슈 말고 또 제일 큰 환경 이슈가 플라스틱 오염이지 않습니까? 미세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오염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자원점이고 단점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지금 거의 뭐 이거 다 이 플라스틱, 뭐 차에도 그렇고 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데가 없는데 그거는 이 화석 연료고 포 올려가지고 그 재료로 종합시켜가지고 플라스틱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싸거든요. 이 물성도 좋고 단단하고 가볍고 뭐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면 비쌉니다. 물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조금 더 싸고 물성이 좋게 만들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카이스트 말고 키스트하고 같이 키스트의 그 플라스틱 합성팀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특허나 이런 부분이 덜 끝났긴 하는데 안경테 만드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안경테를 왜 만드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중에 최고의 기술이 안경테입니다. 인체에 닿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죠. 이게 떨어뜨리고 뭐 이러니까 이런 애들보다 훨씬 탄성도 있어야 되고 경도도 있어야 되고 강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뻐야 됩니다. 눈에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 신비성도 있어야 되고 안경테 만들면 딴 거 대충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면 뭐 딴 거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경테 만드는 안경테 만드는 게 대충 크게 세 가지인데 플라스틱이 있고 금속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뭐 옛날에 항공기 재료로 썼던 많이들 쓰고 있으실 텐데 그 다음 세대 거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카본. 예? 카본. 하여튼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티타늄. 아니요, 티타늄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안경테를 만들면 당연히 지금 우리 기술로 만들면 비싸고 안 이쁘고 물성 안 좋고 그런데도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기술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유럽 쪽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어떤 환경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몇백 원 더 비싸도 몇천 원 더 비싸도 환경 뭐 이러면 그거 사거든요. 제일 대박난 케이스가 파타고니아라고 파타고니아 티셔츠 이런 거 보신 거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내세우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자연, 환경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에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콜로라도 주에 관광 안내서를 파타고니아 회사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종이에 쓴 잉크가 이 해조류에서 나온 자연 잉크를 써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는 회사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든 이 경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은
비싸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넌 환경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산단 말이죠. 기업 이미지는 더하죠. 코카콜라,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코카콜라에서 쓰는 페트병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3%가를 바이오 플라스틱을 비싼 돈 주고 사서 지금 3%가 목표였는지 지금 3%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쓰는 페트병의 3%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쓰겠다고 뭐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페트병 바다 가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이제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죠.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비싸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도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라서 일단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저 코카콜라,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는 그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왜 우리 폭신폭신한 뭐 깔창 그게 발포수지 그게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비싸니까. 근데 아시지만 1년에 생산되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신발이 인구 수하고 비례한다 하더라고요. 똑같다 하더라고요. 뭐 40억 쪽 하여튼 인구 수만큼 정도의 신발이 1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사실 엄청난데 그거 나이키, 아디다스에서는 우리는 친환경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쓴다 해서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 그 다이빙 혹시 바다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바다 가면 바다 밑에 들어가는 폐어구 안 쓰는 플라스틱 폐어구들 정말 많습니다. 통발 못 쓰는 통발 그물들 낚싯줄부터 해서 다 플라스틱인데 그거 지금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꾸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물성이 잘 안 나오고 가격 비싸고 근데 제가 경상북도하고 지금 같이 또 일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물성 안 좋은 것 그물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가늘고 강하고 이러면 바이오 플라스틱 물성으로 나오진 않고 그럼 쉬운 거 해라. 스티로폴 부위 오염 엄청 나거든요. 바다에 가보면 그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비싸죠. 그러니까 법제화 시키겠다. 해양 환경 오염 앞으로 플라스틱 오염 이것 때문에 법제화 시키면 돈 좀 비싸도 의무적으로 사쓰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해양에서 나오는 자원을 여러 가지 면과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에서 지금 해조류를 양식을 하든 있는 천연 해조를 이용하든 그걸 가지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석유 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우리 경북대에 있는 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쪽은 그 키스트 그리고 해조 숲하고 만들 때 이 슬러그라고 시멘트 말고 시멘트가 또 해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수중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강 만들고 나면 슬러그라는 걸 이용해서 이 해저 숲 구조물 만드는 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포항산업기술연구원 경북 포항제철 그쪽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1위가 포항제철, 2위가 포항제철인가 뭐 이랬던데요. 시멘트 만드는 회사, 시멘트 만드는 그러니까 포항제철은 철 녹이려면 그거 어쨌든 뭐 열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고 그 시멘트 만드는데 뭐 이산화탄소 발생하느냐 시멘트 다 굽더라고요. 보니까 시멘트 회사 가니까 스페이스가 가이드해야 돼. 예 고열로 구우니까 거기에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 엄청 많고 근데 비료 만드는 회사도 에너지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1등으로 반등에 불 떠진 회사들인데 거기 그 포항제철의 산하 연구 기관인 그 리스트라고 포항산업 기술연구원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 같이 일을 해서 바닷속에 흡수하는 탄소량 개선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 지금 당면 급하니까 돈을 그냥 뭐 돈을 싸들고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하고 뭐 기다리는 상태 거의 뭐 그 정도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약간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잘피숲이란 게 그 아까 말씀드린 해초류인데 그거 뭐 복원하는 사업 뭐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뭐 일부 분석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희들이 뭐 경북대는 교육기관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 이렇게 블루카본의 중요성이나 이산화탄소 그 흡수의 필요성 뭐 이런 거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해양 실습하고, 뭐 와서 뭐 쓰레기도 줍고 뭐 그걸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하는 뭐 이런 일을 그 교육의 일을 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센터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이 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이 그 지금 탄소 국경세 도입하고 뭐 이런 국가 2050 탄소 중립 뭐 이런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해양 생태 자원을 이용해서 특히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자 이런 작업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뭐 하는 저 역할이 말씀드린 이 그 탄소 흡수하는 이 기작하고 그다음에 흡수량, 그다음에 뭐 저장량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IPCC로부터 그 카본 크레딧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그게 지금 저희들 제일 큰 목표고요. 그 다음이 뭐 말씀드린 그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이나 활용 기술 뭐 이런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기능 하는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울릉도 독도에 가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중에 그 동해안 쪽으로 그 크로시아 난류라고 어디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남쪽 그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돌아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물, 그 크로시아 난류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쪽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그 찬물 한류의 또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그 해조류를 비롯한 그 모종 자원도 굉장히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데가 그 해양생물 풍부한 데가 울릉도 독도 지역입니다. 그쪽에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발굴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도인데 독도에 가서도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아마 배 타고 선착장에 가보신 분은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일반 분들이 독도 갔다 왔다 하면 이제 독도 앞에 있는 시멘트 위에 이제 보통 다녀오시는데 거기 독도 땅에
발을 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가지고 문화재청 허가 무슨 허가 여러 개를 받아야 뭐 흙에 발을 디딜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당연히 연구로 가니까 독도 뭐 지상이든 수중이든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데 잠깐 독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설마 이게 어카운트 했는데 이 대왕이고 들어가면 뭐 작업하고 있으면 이런 애들이 가끔 놀러 옵니다. 방어 한 1m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얘들은 여기 수족관에서 나는 한 번씩 보여줬을 텐데 이 자기들이 그 생태계 상위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육식성이고 우리 일하고 있으면 우리를 보러 옵니다. 이 버블이 나가고 하니까 돌아다니다가 뭐지 하고 와가지고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자기들도 사실 물 안에 있으면 심심할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을. 딱히 뭐 그게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살다 늘 보는 건데 뭐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법을 막으려고 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몇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수족관에 이렇게 횟집 앞에서는 아마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물 안에 들어가면 얘들 이러고 다닙니다. 예? 이거 전부.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다이빙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어야 다이빙을 하니까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이빙 자격증.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사거든요. 다이빙 강사들. 근데 다이빙 강사도 누군가 가르쳐서 강사 자격증을 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강사를 가르치는 트레이너인데 제가 저희 후배 강사들 중에 이제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이거 사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고 꼭 회집가 사 먹으라. 뭐 얼마 한다고 꼭 가면 그래도 이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면 잡는데 저는 이제 못하게 하는데 이런 이게 되나? 심지어 독도 가가지고도 잡는 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걔는 절대 독도 안 들어가는데 이제 말 안 듣고 어디 숨겨가지고 잡더라고요. 걔가 말로는 이게 잡을 때 희열이 있다 하더라고요. 팔 쏘면 이 피가 팍 나거든요. 물 안에서 탁 잡는 거 희열이 있대요. 약간 뭐 사이코패스가. 물론 잡으면 제가 먹긴 먹었는데 맛은 좋거든요. 사실 맛은 이 횟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른 꼭 독도 아니라도 뭐 어디 동해 쪽도 금방 잡은 횟집은 왜 이거 뭐 잡았는 뭐 차로 옮기고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거하고는 완전 맛이 다른데 아니 그게 그래도 잡으면 안 되죠. 뭐 먹어도 봤습니다. 저는 잡지는 않습니다. 잡는 건 제가 못 잡게 하는데 여기도 독도인데 이제 이런 애들 맛이 정말 아니 이게 얘는 제가 먹은 건 아니고 독도 밑에 지금 이거 찍다가
광어. 찍다가 재르면 여기 한 번씩 있거든요. 사이즈는 1m 한 이만합니다. 광어. 1m 20, 30 정도 됩니다. 자연산 자강 우덜. 광어. 예, 자연산 광어. 자강 우덜. 죽인 예, 그러니까 이거 찍고 있다가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자강. 여기 보시면 중간에 지금 좌측 있으면 광어. 진짜 크네. 하늘에 1m 2, 30 이렇게 돼요. 정말 보기 소리. 자강. 아 힘들었네. 얘들 힘 진짜 좋습니다. 물론 저는 잡진 않았는데 가는 거 보면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전에 한번 각 드라마에 그물이 많거든요. 광어가 가다가 이 그물에 걸렸는데 얘들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물이 크지 않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튕겨가 나오고 튕긴다기보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뒤로 왔다. 계속 이러고 있어서 잡아가지고 빼내줬는데 제가 그때 잡아봤는데 한 1m 2, 30 되는 잡으면 와 그 힘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내줬는데 방어 저런 애들은 아마 좀 잡아보진 않았지만 저기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작업하고 올라올 때 해판. 이것도 아마 독도인 것 같습니다. 볼락하고 뱅해동. 근데 해조류 작업하러 갔는데 눈에 해조류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물고기가 보이면 이렇게 이쁘니까 물고기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독도였던 것 같습니다. 독도 물고기가 다른 게 동해 쪽은 낚시하고 사람들 자꾸 잡아가지고 도망다니는데 독도에는 사실 사람 구경한 적이 잘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겁 없이 가까이까지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지. 말 좋지. 저희는 물론 이런 해조류 때문에 들어갔는데 외국하고 아까 보여드린 외국하고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외국은 애들이 화려하고 이런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색깔도 좀 이렇게 흐릿하고 보호색이고 보통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탄소 준비를 관한 강의를 마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산소 국경세 때문에 이제 조류가 흡수하는 양을 계산해서 이제 IPCC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개별 국가나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정받아서 하는 건 탄소 국경세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지구 전체 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해조류가 얼마를 흡수하나 안 하나 그거는 어차피 지구 차원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흡수한 양을 이제 그냥 확인하는 절차뿐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지구 차원에서는 별 크게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IPCC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해양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를 어차피 살리는 쪽이 더 탄소를 흡수하는 방에 안 맞겠나 하는 그런 그 IPCC도 그걸 인정해 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 얘기 안 드렸는데 IPCC에서 탄소 흡수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새로운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정받고 하는 작업하고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이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말씀 탄소 크레딧을 받으려면 거기서 늘어나는 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구에서 그냥 다 흡수하는 건 어차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아까 해저 그 바다숲 조성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없던 애들을 더 늘려나가는 거 그게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사실 물에 들어가면은 지금 좋은 데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갯녹음 현상, 백화 현상이라는 게 사는 애들도 죽어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갯녹음이라 해가지고 이게 얘들이 녹아 없어져가지고 보면 이렇게 석회질 뭐 그런 종류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되는 현상이 지금 상당히 많고 독도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는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것들이 다 물론 그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연구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갯녹음 방지 그 작업도 지금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는 걸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혹시 뭐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무장인데 저 앞에서 먼저 서두에 블루카본으로 맹그로브 염석지 해처리 세 가지를 공식적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선정되지 않은 몇 가지를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코랄 리프라고 있는데 코랄 리프는 형식적으로 어떤 형체도 있고 얘가 생명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선정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호가 우리나라에는 산호가 거의 없는데 아주 조금 있는데 열대바다 가보신 분들 산호 많이 보고 화면에서 보면 산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산호도 탄소 흡수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산호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산호는 동물입니다. 산호 식물 종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산호는 동물입니다. 동물. 폴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 동물 개체들이 모여서 살면서 석회 성분을 바다에서 흡수해가지고 자기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고 쌓은 게 이렇게 산호 모양이 됩니다. 실제 살아있는 생물은 동물이 살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뭐 이렇게 물 속에 있는 영양분 흡수하고 이런 폴립이라는 동물입니다. 동물 산호는. 근데 산호가 사는 방법 중에 다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플랑크톤하고 공생을 하는 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호만 생각하면 그거는 탄소 흡수원은 아니죠. 왜냐면 동물이니까 광합성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산호도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서 같이 공생하는 광합성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역시 광합성을 하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산호를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산호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유기물이 아니고 석회 성분의 광물을 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이산화탄소와는 좀 다른 문제이고 그 안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직은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끼어가지고 산호도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관심을 많이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산호 조금씩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조그만한 애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구 온난화가 자꾸 심해지면은 같은 환경이라도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뭐 연구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동해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해하고 서해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바다 중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 서해 쪽에는 뭐 어떤 그런 환경이 동해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역시 이 최고 경영자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신데 지금 서남해안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실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네이버에 블루 카본 치면 서남해안 얘기 막 나옵니다. 현재는 뭐냐면 서울대에 김종선 교수라고 서울대 해양학과의 교수가 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갯벌 서남해안에 있는 갯벌에 그 생물들이 저 뭐 깨도 살고 뭐 조개도 살고 하지 않습니까? 걔들이 뭘 먹고 사냐면 역시 똑같이 뭐 걔들도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사는 광합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들 뭐 갈색도 있고 뭐 모래하고 비슷하게 초록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걔들이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광합성을 흡수해서 사는 거를 먹고 뭐 그 안에 미생물이 먹고 그걸 뭐 깨가 잡아먹고 해가지고 뭐 벌레가 먹고 해서 걔들이 죽으면 뭘 하느냐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갯벌에 있는 묻힌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뭐 자동차 1년에 뭐 12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거 인터넷 쳐보면 서울대 김종선 교수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서남해안을 IPCC 근데 역시 IPCC 인증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이 서남해 갯벌을 IPCC의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뭐 우리나라가 해수부에서 뭘 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 기사 바로바로 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연구하느라고 몇 년 전에 5년간 400억 들여서 그 연구를 하고 올해 다시 끝나가지고 올해 다시 450억인가 들여가지고 다시 갯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뭐랄까요 분위기가 갯벌은 안 된다. 한 4년 벌써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동해 쪽으로 급선회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요 타이밍이 그게 갯벌이 사실 광합성이라면 제가 또 전공이 광합성 쪽이라 가지고 광합성 해가 얼만큼 태양 에너지가 얼만큼 있냐에 직접적으로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갯벌의 그 표면은 상당히 넓지만 햇빛이 통할 수 있는 게 어차피 해봐야 몇 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동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유리한 게 이 얘기까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래서 갯벌이 큰데 몇백억씩 써가면서 연구가 많이 되고 뭐 가망이 전 처음부터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몇 센치 광합성에서 뭐 의미가 있겠나 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막 그렇게 해수부에서 밀었던 게 우리나라의 그 해양 쪽 연구는 서울대 해양학과가 다 쉬고 있거든요. 그 해수부니 이런데 중요 요직도 서울대 해양학과 대부분입니다. 근데 서울대 해양학과가 바다가 맨날 저희 뭐 친구들 교수도 있고 하는데 그 해양 실습 가면 전철 타고 서해로 갑니다. 저 인천 앞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맨날 보는 게 그냥 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갯벌인 줄 알아요. 걔들은 갯벌이 다인 줄 알아요. 혹시나 제가 죄송해요. 혹시나 갖게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실험하기가 되게 쉬워요. 갯벌은 가가지고 채집해 하고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안에 뭐 유기탄소 제거 이런 거 하거든요. 동해안은 쉽지가 않습니다. 멀고 뭐 이게 해저류 이런 일하는 저희 같이 4D 업종 사람들이나 들어가서 이런 거 하지 뭐 대학원생들 가가지고 채집해 이런 이 갯벌하고는 다르니까 요즘에는 저희들도 뭐 장비도 좋고 뭐 이 인프라도 좋아져서 이런 거 하지 한 10년 20년 전에 사실 뭐 되게 이게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남해안이
연구가 많이 되고 주목도 많이 받고 뭐 쉽기도 하고 뭐 이래서 뭐 몇백억 들여서 지금 연구가 되었지만 지금 이제 이미 이건 좀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해수부 쪽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동해안 쪽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 하신 질문이 그 온도 얘기하셨죠.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이게 흡수량도 분명히 달라질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제 답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추측을 하자면 저도 뭐 식물 전공이고 뭐 해조류 전공이고 광합성에 하는 애들 전공이지만 이 광합성 하는 기작이나 혹은 뭐 이 식물 상이 이렇게 바뀌는 시간보다는 이 탄소 증가량이 뭐 그래프 가끔 보시면 뭐 지구의 탄소 양이 뭐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하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의 속도에 비해서 생물이 바뀌는 거는 훨씬 속도가 늦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마운 상황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탄소 국경세에 관련해 가지고요 봤을 때 사실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개발에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는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불가피할 텐데 이 탄소 국경세라는 명목 하에서 이 못 사는 나라, 경제 개발이 덜 된 나라들에 대해서 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지구로 사는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이라는 일이 요구했을 때 반반도 심할 것 같은데 이런 지구라는 공동 운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 요령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갖다가 다툼이나 분쟁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 진짜 질문하시는 수준들이 너무 높으신 것 같은데 그건 아까 제가 잠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뭐 과학자들이 뭐 이런 세계 정세나 뭐 정책 뭐 이런 뭐 정치 이런 데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크게 관심도 없는데 자꾸 있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뭐 탄소 국경세니 이런 것들이 도입된 게 일단은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고요. 그 이제 이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잘 살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예 진짜 못 사는 나라들은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산업이 크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산업 구조 자체가 탄소 배출이 많은 뭐 철강, 시멘트, 뭐 전자 산업 뭐 이런 쪽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좀 뭐 수준 낮은 그런 산업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크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큰 거는 뭐 이렇게 주워 듣고 이런 파악한 거는 결국 중국 때문에 유럽하고 이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탄소 국경세라는 얘기고 왜냐하면 그 중국이 대부분 공산품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싸게 뭐 이렇게 팔고 세력도 자꾸 커지고 하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데 그 견제적으로 이제 견제하는 취지가 환경을 내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연관을 해가지고 지금 해조류가 IPCC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해안선이 크기 때문에 해조류를 IPCC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세계 뭐 이런 거에 별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을 막 정말 또 중국과 관련이 있는 정말 좀 EU나 저희는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일을 뭐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뭐 여기 와서 또 외국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생각하기는 정말 좀 뭐 이런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진짜 무식한 경우 무식하게 추진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어떻게든 야, 자연도 좀 생각해라, 우리 지구도 좀 생각해라, 미래도 생각해라 하는 거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으로 자꾸 세력은 커지고 미국은 싫고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조에서 해저류 인정해줘 버리면은 중국의 압박이 훨씬 해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영향도 있어서 아직은 해저류 쪽이 인정받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지금 고래 싸움에 약간 새우등 터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뭐 그런 어려움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네, 교수님, 저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블루 카본 해양센터하고 네네네 해양 캠퍼스를 네 쪽에 동해 쪽에 설립한다고 하시는데, 추진 중입니다. 네, 그럼 사업 주체는 대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북도가 되는 건지. 그 사업 주체 일단 도는 국비고요. 네. 예. 사업비는 국비고 지금 추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희 본부에서. 예, 잘 아시네. 그 한동희 본부에 지금은 바뀌었는데 한동희 본부장이 좀 유별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모 씨가 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라 가지고 예. 그좀 그거에 약간 무식한 추진자들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 말로는 자기 남은 2급이거든요. 자기 남은 공무원 생활 1순위가 블루카본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당히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영대학 그룹이시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또 학교에서 해양 캠퍼스를 뜬금없이 한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데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체가 센터의 주체는 국비를 도에서 집행해서 만드는 건데 해양 캠퍼스는 경북대잖아요. 근데 그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얘기인데 이홍 총장이 경북대 총장이 되면서 우리 대학 경북대는 탄소 중립 1호 캠퍼스다라고 하고 지금 태양광 깔고 지금 여기 수소 전진 여기 2개가 들어오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되게 끝날 땐 다 돼가시는데 지금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계획 쭉 했던 게 지금 몇 %밖에 지금 진척이 안 됐거든요. 또 뭐 총장 끝나면 또 다른 큰 일도 계획하고 있으신데 이 뭔가 자기 말해놓은 게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이 블루카본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뭐를 들여놓으려 해도 수소 발전이가 뭐를 들여놓으려 해도 땅이 안 나오고 반대를 하니까. 근데 여기는 2만 평 땅에 블루카본 센터 들어가면 나머지는 뭔가 뭘로 채워 넣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포항시는 반기죠. 뭐 대학 쪽에서 오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니까 주변 상권도 살고 포항시도 좋고 총장님은 갈 곳을 잃고 망연자실하는데 2만 평이 있다고? 거기다 뭐 탄소 중립한다고? 야 우리도 좀 해보자. 뭔가를 하겠다는데 경북하고 포항 입장에서는 그냥 총장님 그냥 뭐 몇 개 무슨 발전기 넣고 이거는 좀 부족하다. 주변에 자기들은 왜냐면 포항 국회의원이고 뭐 경북도고 주변 이 표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퍼스는 어떨까요? 캠퍼스 들어온다니까 포항 경북 다 좋아하죠. 젊은 사람도 들어온다는데 총장님 좋아하죠. 야, 그 2만 평 있다고 뭐 아무거나 채워도 된다고 탄소 중립한다고 우리 하자. 저만 바빠지고 저만 죽어나갑니다 지금 중간에서. 이 사람들 말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물론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시작은 제가 그 본부장하고 고등학교 친구라서 시작을 했는데 일이 자꾸 커져가지고 이제 뭐 해양 캠퍼스를 막다하고 그 해양 캠퍼스 들어오려면 그 지어야 되는 것도 많고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또 11시간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까 그 뭐 윤호성 씨는 이메일하고 있고 전화번호 나오니까 언제든지 뭐 연락을 주시고 하면 제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